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를 흔들어 놓은 두 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성을 가진 두 여성 정치 지도자가 최근 하루 사이로 뉴스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뉴스란 나쁜 뉴스입니다. 하나는 여권에서, 다른 하나는 야권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가 쏟아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우울한 이야기가 쌍끌이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야당, 시민, 세월호 가족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그동안 여야나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렇게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보이다가 이번에는 이건 사실 나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16일 오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지침을 내리더니 오후에는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요지는 지난번 2차 여야 협상안이 최종이다. 이걸 야당 없이 단독 국회라도 열어서 결사 관철하라는 방향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지시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밀어붙이면 앞으로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다. 진짜 통과시켜야 할 법을 통과 못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밀어붙이라고 몰아갔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하는 걸 삼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야당과 세월호 가족들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듯이 비난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가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세비를 돌려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야당을 공격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 건데 이거야말로 상권 분립 위반이 아닌가요? 지금 야당이 어떤 상황입니까? 박영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을 겸했던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상돈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하자 당내 일부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장 사퇴하라고 했고, 이에 반발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탈당하겠다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공세를 취한 겁니다. 야당은 지금 지도부 부재 상태여서 박 대통령 공세에 맞설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여권은 총진군 나팔 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선전포고 다음 날 잠적했던 박영선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나타나서 탈당을 철회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구성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 선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내대표는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재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초대로 밀어붙이라고 이미 지침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건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여야 간 대화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기막힌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의 야당 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내 입장이 복잡합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비대위원장 맡기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의원총회로 결의해서 맡아달라고 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힘들게 대화 협상을 해왔습니다. 이게 박영선 원내대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를 끌어들여서 외연 확장하자, 이런 거에 당내 공감대도 있었다. 이걸 위해서 합리적 보수 인사를 영입을 하려고 했고, 보수 인사 영입하기 전에 당내 중진들에게 영입이 어떠냐고 의사를 타진했고 동의도 받았다. 따라서 독단도 없었고 의사소통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동의했던 사람들이 불리해지니까 나중에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사실 박 위원장은 계파 지배구조 때문에 웬만한 건 계파 포스 승인을 받아야 했고, 최대 계파를 이끌고 있는 문재인 의원과의 협력은 문 의원이 불분명한 태도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겼다. 이게 박영선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경파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야 협상 지지부진한데 그 지지부진한 상태 계속 끌고 갈 필요 없다. 더 강하게 나가야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여당 타협할 생각이 없다. 이런 협상 해봤자 소용이 없다. 장외투쟁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 장외투쟁으로 여권을 압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서 박근혜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이상돈 교수를 야당 대표나 다름없는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두 번의 협상에 실패했고 이번에 잘못된 영입으로 세 번째 실패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리더십을 상실했다.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인물을 영입을 했고 공론화 과정도 안 거쳤다. 박영선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다 사퇴해야 된다. 이게 강경파 입장입니다. 온건파 입장은 또 다릅니다. 장외투쟁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국회 할 일이 쌓여 있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장외로 나가면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장외투쟁 그만하고 국회로 복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때문에 실제 장외투쟁을 하긴 했지만 장외투쟁이 위력적이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러 세력들의 각자 사정을 다 살펴보는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들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측면이 각각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란 당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요? 일본 영화 나쇼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무라이가 숲에서 죽었는데 그 사무라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목격자들인 나무꾼, 사무라이 부인을 겁탈한 도적, 사무라이 부인, 무당 이렇게 네 명이 각자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게 영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황은 하나인데 목격한 내용은 목격자 4명에 따라서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 그럴듯해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화도 사무라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주지 않고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들이 제각각 나오고 있고 각자 주장하는 당 및 비대위원회에 대한 이런저런 지적과 주장들은 어느 것이 옳고 그른 문제라기보다는 새정치연합이 갖고 있는 문제의 여러 측면을 보여주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박영선 원내대표는 3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 외부 인사가 당을 살릴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한 겁니다. 외부 인사가 당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려면은 당 자체가 일정한 계약의 성과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빛내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당 내부가 지리멸렬하고 변화를 수용할 만한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외부 인사가 와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이순신 장군이 비대위원장이 된다 해도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게다가 당 정체성 시비를 불러와서 당내 분란이 일어났으니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박영선 원내대표는 외연 확장을 하겠다며 때 아닌 중도 노선을 제기했습니다. 당 조직의 기초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노선 시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이 4분 오열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노선 논쟁은 사치입니다. 지금 초점을 잃은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부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사퇴하라고 하니까 아예 탈당하겠다며 잠적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도부 공백 사태가 초래됐고 중진들은 박영선 위원장을 찾아다니면서 돌아오라고 애타게 호소하는 상상 초월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당 지지율이 10%대니까 이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제1야당 위상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박영선 원내대표만의 문제일까요? 문희상 비대위 실패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대표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박영선 실패입니다. 분명히 박영선 원내대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당 지도부의 실패가 반복되는 건 특정 정치인의 자질과 능력을 떠나서 당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를 키워주지 못하는 당, 키워주기는커녕 몰락시키는 이 당을 바꾸지 않으면 야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만 해도 야당이 차기 대권 주자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면에 여당에는 대권 주자로서 별로 눈에 띄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권 주자로 우뚝 섰지만 당시 김무성 의원은 고만고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김무수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 원희룡, 김태우 의원 이런 정도였습니다. 야당은 박원순, 안철수, 문재인, 안희정 등등 쟁쟁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자체가 주저앉으니까 야당 후보군은 모두 초라하게 몰락해가는 느낌이고 대신 여당 후보군이 부상하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야당이 살지 죽을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보는 겁니다. 첫째, 계파 보스들이 자기 계파 해체를 선언하는가 안 하는가를 지켜봐야 됩니다. 계파 경쟁과 계파 담합 구조를 깨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렁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둘째, 비대위에 정권을 부여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비대위를 띄워놓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잘하나 보자 이런 냉소적 태도로 접근해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비대위에 말 그대로 비상대권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생사 여탈권을 비대위가 지도록 해야 됩니다. 의원들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야 긴장감도 생기고 지도록도 발휘할 수 있고 당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셋째, 비대위원장을 당내 인사로 선임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합니다. 당을 구출할 사람은 당 안에 있습니다. 못 찾겠다면 당 문을 닫아야 합니다. 나설 사람이 없다면 가위바위보로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계파가 없고 비상대권을 쥐고 있으면 비대위원장 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당이 3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면 당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당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방법을 찾겠다면 그냥 서서히 죽어나가는 쪽을 택하면 됩니다. 그걸 역전시켜야 합니다. 그걸 역전시키는 게 어렵지만 이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